저는 그 치매에 걸린 노모를 지금 3년째 집에서 그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바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제 자살하고 싶다라는 걸 제일 많이 표현하는 지금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 그 노자 생각을 제가 알 것 같아요. 노자가 아마 내 옆에 왔다면은 내 마이크를 뺏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14강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이 시간을 아마 질의응답 시간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들을 잘한 것 같죠. 제가 13강 동안 내가 혼자 잘난 체 했으니까 이제 14강 이때는 서로 모르는 것을 묻고 아는 걸 대답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서로 좀 한담하는 서로 좀 즐겁게 좀 교류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서로 함께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먼저 말씀하시죠. 어떤 분부터? 예, 말씀하시죠. 저는 성내동에서 온 송영대라고 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네. 13주 동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첫 강에서 말씀하실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호함, 불안감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러 온 것도 선택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순간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는 선택을 하실 때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게 선택이 쉽게 되셨습니까? 쉽게 됐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계에 서는 거하고 선택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경계에 서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작동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선택은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는데 자기가 경계에 서는 입장을 견지해서 하는 선택이 항상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선택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은데 경계에 서 있는 그 입장과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온 선택은 아마 더 정확할 것이다. 무엇을 쉽게 선택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경솔하게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어떤 하나의 관점이나 하나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쉽게 선택하고 경솔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자기를 대립면이나 양편 다양한 면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포착하려는 그런 상태 속에 자기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시는 선생님한테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 경계에 서 있는 상태가 명료한 선택으로 가는 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분명히 해명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천에서 온 권운달입니다. 저는 치매에 걸린 노모를 지금 3년째 집에서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을 근간으로 한 효의 실천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바람직한 것을 버리고 바라는 것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로 병든 어머니를 성실껏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테고 바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자기 개발에 더 힘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 바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바라는 걸 선택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노모를 모시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노자가 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정말 자기가 바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 바라는 것이 어떤 다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돼서 그것을 바라게 요구되는가? 이게 노자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어떤 외면에 서 있으면서 밖에 서 있으면서 자기를 지배하는 가치에 의해서 자기가 좌지우지 되지 않으면은 항상 근본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더 근본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우리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만 항상 왜 노모를 모시는 정말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일이 안 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일이 더 바라는 일이 되는가? 노자에 의하면 노자가 아마 내 옆에 왔다면은 내 마이크를 뺏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는 아마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바라지 않게 인간은 되기가 쉽다. 되기가 쉽다. 저는 선생님께서 노모를 이렇게 기꺼이 지금 모시잖아요. 그 노모를 기꺼이 모시는 것이 저는 선생님의 이건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선생님의 그런 내면성의 어떤 발로 모시다가 또 힘드니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은 그 내면성의 발로 그것에 의해서 선생님이 정성껏 모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노자가 말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과 하는 일의 일치가 아닌가. 바라는 것과 하는 일의 일치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자기 개발이랄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성취랄지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거나 더 정말 해야 될 일로 보이게 될 때는 아마 자기를 스스로 소외시킨 과정에서 자기가 다른 가치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노모를 모시는 일이 자기가 바라는 일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이 상황이 노자가 아마 그 점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인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인에서 멀어진다. 효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효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효를 주장한다는 건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실천되는 효가 없어졌다는 거죠. 인을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도 실천되는 그 인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노모를 모시는 지금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원래 자기의 자발성이랄지 자기의 원래 품성이랄지 그런 것과 지금 노모를 모시는 일에 일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그 노자가 바라는 것을 바라라.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라, 바라는 것을 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모를 모시고 이러는 여러 힘든 상황들이 많은데 제가 그냥 저는 그 이제 그 얼마 살지도 않고 저 흰머리만 났지 별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제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데 그냥 그냥 노자에 의존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영등포에서는 오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세상을 이제 보이는 대로 본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조합해서 최근에 이제 본 기억을 떠올리면 이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 뭐뭐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1위가 그 자살하고 싶다고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그런 SNS 상에 이제 자살하고 싶다라는 걸 제일 많이 표현하는 지금 사람들의 말 속에서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게 반증되기도 할 텐데요. 만약에 그 노자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지금 이때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은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 노자 생각을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은 저는 자살을 특별히 뭐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대답하기 편하게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살하는 이유는 자기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내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여기서 더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노자의 시각에 의하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자기가 왜 하찮게 보일까요? 자기가 왜 귀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거는 뭐냐? 자기로 보지 않고 보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해서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왜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뭐냐? 공부라는 거대한 어떤 가치 기준에 정해서 놓고 보면은 자기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생명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거해라. 이 말은 어떤 그 개별적 존재들이 사는 개별적 존재들한테 사는 맛을 갖게 해라 하는 거거든요. 사는 맛을 갖게 해라. 노자가 와서 한국 사회에 와서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노자는 이렇게 진단할 거예요. 여기는 가치 기준이 굉장히 분명한 사회구만. 가치 기준이 분명한 사회구나. 그 다음에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구만. 살기 좋은 나라와 살기 안 좋은 나라 기준은 뭐냐면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성취를 이루는 기준이 많으냐 적으냐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영웅이 있는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영웅만 나오면은 살기 안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보편적인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회다. 그 다음에 그 보편적인 기준이 굉장히 단일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부족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에 있겠냐. 근데 그것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은 자기 존재의 의미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이 자살이 많은 어떤 그 한국 사회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진단을 일단 할 것 같아요. 진단하고 그러니까 좀 가치 기준을 분명한 가치 기준을 좀 약화시켜라. 이념을 약화시키고 네 안으로 돌아가라. 네 안으로 돌아가라. 이 세상에 돌멩이도 이유가 있고 돌멩이도 가치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가치가 없고 사는 이유가 없겠어요. 그런데 왜 그 가치 이유가 자기한테서 스스로 존중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기를 평가하는 시선이 자기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노자가 아마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개근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박경세라고 합니다. 저는 본래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경계에 있는 삶을 사시면서 직접 생활해 보셨을 때 삶에 어떤 영향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인생 고백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도가를 하면서 제가 영향을 받은 거는 그 좀 더 제가 그 내 행복, 내 행복,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구체적 일상 이런 데서 좀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대한 이념을 아주 높이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삶을 잘 구체적으로 잘 영위하는 것,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거대한 이념을 내가 추종했다면은 나는 아마 내가 계속 비참하게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 아들 둘 잘 기르고 있고요. 물론 뭐 이제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잘 못 기르고 있지만 문제 없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도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도 자식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다음에 부모님들 내가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내 몸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구체적으로 있는 소소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내가 소중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영위하는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아주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뭐 괜찮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비참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다. 그래서 저의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제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여성은 굉장히 저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내가 항상 우리 집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불만이 뭐냐면은 자기가 화내는데 왜 내가 같이 화를 안 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지냅니다. 옆 사람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온 이선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내공하고 이제 덕을 많이 쌓으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인정도 받으시고 존중도 받으시지만 공부하시던 학생 때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도가 철학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걸리 드시고 이제 수업 안 들어가셨을 때 이제 도가 철학 공부하기 때문에 저런다 뭐 그런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그럴 때 이제 뭐 본인의 그 내적인 충만함은 있다 하더라도 외부와의 또 갈등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내공이나 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좀 제가 겸손이 아니라 그건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학창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도가 철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역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보다는 공부 안 하는 재미 쪽에 재미보다도 성적은 제가 아주 안 좋았고요. 성적은 아주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잘 안 했고 그다음에 뭔지 모르지만은 제 방황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방황이 32살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2살 이전의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혼돈이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거의 없었고 첫 잔부터 마지막까지 마신 술은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도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성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투철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제가 박사 2학기 때인가 어느 순간에 저를 보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아주 저질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32살 때 제가 저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그 여성한테 꼭 독립운동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한테는 뭔가 혁명적인 뭔가 필요하다. 중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 국교가 수립되기도 전에 제가 그 만주로 가가지고 전세금 빼서 그걸 가지고 우리 처자식은 시골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저 사람만 있어라 하고 저는 그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제가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중국 말만 배우면서 어떤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봤을 때 이런 기회가 없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어떤 순간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해 있는 순간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것을 아주 너무 진실되게 저를 봤어요. 제가 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무엇인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어야 그것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물론 술이 그것을 제공할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그건 술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뭘 했냐면요 그렇게 놀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거의 없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그 여러 권이 뭐냐 시집이었어요. 시집은 왜 여러 권 읽을 수 있었는가? 시집은 얇으니까요. 그리고 시는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시는 나한테 뭉태기로 그냥 충격을 주니까 나하고 계속 이렇게 잔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를 그때 많이 읽고 가까이 했던 거 그것이 내가 아주 완전히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최후의 기초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치 그 벼락에 맞은 것 같은 어떤 시를 한 편을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평생 그 외우면서 살았는데 그 시가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는 그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건데 그 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유치환이라는 시인의 생명에서예요. 이거 어디 저기 무슨 뭐 또 쇼하는 데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한번 그 시를 한번 그 외워볼게요.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슴에 묻어두고 나를 지켰던 것입니다. 생명에서 유치환.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시적 충격 그런 것을 제가 좀 계속 그래도 그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도 나한테는 어떤 그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내가 아주 초라해졌을 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노자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는 도가차라 공부하고 그 노자 체면을 깎는 일을 많이 했던 저를 아주 반성합니다. 예. 다른 분 또 남양주에서 온 홍산입니다. 도덕경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드신 내용 중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은 노자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사랑의 방식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건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 조덕경 일장에서 제가 사랑을 예로 들 때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을 특정한 의미로 정의 내리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거기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려져 버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의 씨앗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우주적 느낌, 우주적으로 다양한 느낌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남자와 우주적으로 다양한 어떤 어떤 느낌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이 만나는 일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을 하는 두 사람만이 아는 일이죠. 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일이니까 사실 사랑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특정한 의미로 제한해 버리면은 각자 이 쌍은
A처럼 사랑을 할 사람들인데, 뭐 이 사람은 B처럼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C 같은 사랑을 할 사람들인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이 내려버리면은 이 사랑도 일이 맞춰져야 되고 저 사랑도 절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노자한테서 사랑은 어떤 것이다고 아마 노자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노자는 아마 모른다고 할 거예요. 너 알아서 해라. 너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은 했을 겁니다. 왜 사랑을 정이 내리고 시작하려고 하느냐.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네 사랑이다. 이렇게 노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 광진과 성동구의 경계에 살고 있는 박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자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노자가 설정한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이름만 들은 것 같은 그런 강하지 않은 그런 통치자고, 그리고 노자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은 소국 과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과연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예전부터 역사를 지켜보면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나라들은 확장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왔고, 지금은 이제 전쟁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외국으로 진출하고, 가수들도 좀 잘 나가면은 외국으로 진출하는 등 이렇게 진출하고 뭔가 새로운 곳을 정복하는 게 되게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확장하고 정복하고 진출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소국과민을 만들려면은 좀 강한 통치자가 되어서 그런 소국과민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노자가 그 두 개 소국과민과 이름만 들어본 것 같은 통치자 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통치자가 어떻게 소국과민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반복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그 노자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질문이에요. 근데 그 노자는 그 소국 과민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작게 다스리는 거. 그런데 작게 쪼개서 하는데, 작게 쪼갠 이 나라가 연합 형태로 이루어진다. 연합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은 큰 나라도 다스릴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노자를 좀 이렇게 변명해서 내가 한 설명이고, 좀 더 이렇게 노자를 비판적으로 본다면, 노자는 그러니까 거대 국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역사 발전 추세 속에서 순수한 노자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황노학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가가 나오잖아요. 법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 국가 중앙 집권 관료형에는 노자가 맞지 않아요. 노자가 맞지 않아. 그런데 그 소국 나라를 작게 쪼개서 관리해야 되는 것과 나라가 계속 커지면 확장되려는 이 욕구사의 갈등 속에서 노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는 노자는 이렇게 한계를 보이죠. 한계를 보이죠. 그러니까 황노학으로 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온 설태호입니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그 무의적인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공자가 말하는 어떤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의적 삶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의란 유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거의 동의합니다. 네,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책 읽지 마라고 하시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많이 읽고
그러니까 책 읽지 마라는 이 이야기는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젊을 때는 상당히 그 육아적인 삶을 살아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들면은 야 그래도 노자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불교에서도 계속 그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뭐 벗어나라를 주장하지만은 그러게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용맹정진해야 되잖아요. 용맹정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가를 할 때 도가는 공부를 하지 않고도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무의적이지 않은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무의적인 것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유의하고 무의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분명히 구분되지만 유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력이 무의 안에 가미되지 않으면은 그 무의는 뭐 나태가 되거나 그냥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뜻을 제가 잘 이해했다면은 그런 그 무의 안에 어떤 유의적인 활동 이런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현태라고 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조선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오기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이 노가 사상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던 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모르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과거에 큰 이제 시대 변화의 어떤 철기 시대가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이런 IT 정보화 어떤 혁명이 지금 다가왔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상당한 선두 자리에 위치해 서 있어서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도가사상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런 반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점만 가치체계는 단순하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이런 도가사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어떤 시대 정신이 아닌가.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제 이 시대의 지성으로서 이제 철학을 연구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도가사상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게든지 접목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가치가 더 다양해지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노력이 어떤 철학계에서 있는지 그리고 도가사상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맞는 건지 예전에 법가나 현학처럼 뭔가 이 시대에 맞게 변형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저는 그 노자한테 그 얻을 영감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노자한테 얻을 영감이 좀 많다고 그래. 내가 저기 강의 때 이렇게 현대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가 딱 세상이 흐름을 봤을 때 세상이 다양성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 흐르고 있지 않느냐.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집중 통일에서 분산 쪽으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중앙이 다 관리하는 시대에서 지방으로 고난을 이양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노자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상을 공부하는데 그 사상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또 바보짓일 수도 있고요. 노자의 인사이트 구하면은 세계를 관리해야 되는 대로 관리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되는 대로 보지 말고 보여지는 대로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념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이념을 만들어라. 이념을 만들려면은 네가 독립적이고 네 사회가 주체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자세가 노자로부터 더
어떤 더 설득력, 노자가 줄 수 있는 더 큰 인사이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자 사상 자체 구조는, 철학 구조 자체는 현대적인 방향이 맞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념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라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 세계 속에서 이념을 생산하는, 우리 토양에 맞는 우리만의 어떤 그 시스템을 생산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더 노자가 더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노자 사상의 도교는 고려 때는 상당히 그 번창을 했어요. 고려 때는 번창을 했는데 이제 조선이 그 유학 이데올로기로 조선이 건국되면서 도교가 이제 짓밟히게 됐죠. 도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통치자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도교가 지배할 때 어떤 통치자 역할이에요. 하늘의 지배를 하는데, 유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유학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조선에서는 조선의 왕들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고난을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도 혁명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개성의 그 도교 사원에 가서 천지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게 도교 흔적이거든요. 그런데 왕들은 도교를 계속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고난을 계속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왕한테 말하죠. 당신은 제후국의 왕인데 어떻게 중국의 천자가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천자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왕들을 계속 신하들이 견제하죠. 그러니까 도교가 어떻게 조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가, 이 과정은 조선 역사 속에서 왕권과 신권 사이의 대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왕들은 제후국의 왕으로 남는 것보다 자기가 하늘에도 제사를 지내는 자부심 있는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어떤 도교의 천재 의식을 지키려고 했고, 신하들은 이런 왕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 왕의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도교적 의식을 막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축소하다가 마지막 남은 소격서마저도 폐지하면서 도교는 깨끗이 끝나고 이제 이제 신권이 그렇게 이제 강화되는 이제 역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에 들어와서 도교가 힘이 빠져가는 이 과정을 매개로 어떤 조선의 신권과 왕권의 이 대립 관계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아마 테마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처음 가져보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했거나 좀 그랬으면은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노자를 미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한테 호의적인 눈빛을 보여주시고 같이 이런 좋은 풍경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이 태도가 계속 유지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공이 점점 두터워지시고 경계에 서서 하는 판단이 항상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